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설명회를 주관하는 우리 대표님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주희 대표님 인사 한번 하시죠. 박수 한번. 그리고 손혜인 대표님.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두 업체 대표님들께서 서울시에서 아주 명성이 대단한 업체 대표님들이십니다. 한 분은 예식원의 허경연 대표님이요. 그리고 같이 공동대표로 계신 예식원 김선수 대표님, 그리고 안CT의 안중호 대표님, 유튜브로도 많이 소개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빈. 여기 많은 우리 소유주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시고요. 또 구역 원로분들도 많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실 수는 없고요. 저희 항상 많이 도와주신 15구역의 지정훈 도장님 저 뒤에 와 계시네요. 인사. 그리고 오늘 진선아 위원님이 아마 중간쯤에 잠깐 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지만 한 분 한 분 소개하기가 좀 많으셔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CT 안중호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을 시작해 주겠습니다. 저 연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CT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안중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도시계획 전문 회사고요.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 공공임대는 좀 생소하실지 몰라서 역세권 공공임대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구역이 역세권에 해당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장기 임대를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장이 11구역으로 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건축 제한이 풀렸어요. 건축 제한이 풀려서 노후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우리가 합심해서 더 좋은 개발 방안이 생겼어요. 그거는 역세권입니다. 저희는 상월곡하고 돌고지역 사이에 있는 장 11구역은 전체가 다 역세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이면서 2종이나 3종 지역은 많지가 않아요. 역세권이면서 2종이나 3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주거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해제됐다고 우리는 개발 안 되나 했는데 해서 우리 장이 11구역 사이에 지금 보시면 가로주택이 한 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이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은 제외하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 설명에 주안을 드세요. 그래서 역세권 공공임대가 뭔지 내가 알고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좀 열린 마음으로 역세권 공공임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돌고지역하고 상월곡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11만 8,670제곱미터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이야. 이 말은 가로주택으로 했을 때는 절대 10층을 넘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공동주택이 어렵다. 그러나 역세권으로 풀면 이게 다 풀립니다.
층수 지금 가로주택 하는 팀, 제가 장이 11-2도 제가 공동심의 통합심의 하는 업체예요. 가로주택으로. 근데 거기 10층밖에 안 됩니다. 모아주택으로 해야 15층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30층, 35층이 가능하고 40층도 가능합니다. 자, 사업 대상지의 정경이고요. 이쪽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건너편에 우리 여기 내부순환도로 있고, 역과 역 사이의 핵심 역세권입니다. 자, 뭐 대상지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여기 주차로 들어오시면, 차 갖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헤맵니다.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열악합니다. 개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개발 안 하면 안 돼요. 차 댈 데도 없어요.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개발해야 되는 지역인데 너무 아쉽게 그 전 정권에 의해서 또 박원순의 해제를 위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박원순 정권 때 뭐 정권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박원순이 집권했을 때 해제 요건이 30%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50%가 넘어야 되는데 30% 넘으면 해제를 해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0%가 넘으면 해제를 하면 75%를 못 받는다는 논리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70%가 접수를 했는데 30%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제된 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 이유는 역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6월 30일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역세권 장기전세 운영지침이 바뀌었어요. 원래 해제된 지역에서 역세권이 안 됐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역세권이 안 되게 지침에 써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그걸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해제된 지역도 역세권에 해당하면 해줘라. 해가지고 6월 30일에 개정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안 하시면 손해겠죠. 왜? 500%까지 가는데. 기존에 250%까지 가는 것도 너무너무 큰 혜택이었는데 2배로 가네? 물론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분양 면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주세요. 저희가 역세권 범위를 재봤습니다. 여기서 250m, 여기서 250m. 이거는 중첩되는 겁니다.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해당이 돼요. 일부 여기 조금 안 되죠. 조금. 요거는 이종으로 짓는데 여기는 우리는 사실 필요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준족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역세권 350, 2차 역세권은 500인데 2차 역세권은 300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300까지 갈 수 없는 건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다 1차 역세권에 해당이 된다. 너무 행복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입니다. 이게 2종. 이 대부분이 2종 일반주거 7층이에요. 이 말은 2종 일반주거 7층은 가로주택 할 때 10층이 최고입니다. 10층이 최고. 모아주택 할 때 15층이 최고예요. 근데 여기 요렇게 또 요렇게가 가로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한 땅에서 두 가지의 도시계획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조합 설립이 된 데는 저희가 배제하고 좀 약간 모양새가 빠질 수 있으나 정형화하고 조금 멀 수 있으나 거기를 배제하고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역계를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에서 뺐습니다. 기존에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 실시하려는데 조합 설립이 난 데는 이미 제척을 하고 나머지 11구역에서 포함되는 데는 다 포함해서 넣습니다.
보시면 구역계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역계랑 약간 모양이 틀릴 수 있죠. 여기서 더 틀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동의율이 안 나오면 여기 동의율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여기 자를 수도 있어요. 여기 동의율이 안 나오면 여기 자를 수도 있고요. 뭐 이쪽이 안 나오면 이쪽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율에 따라서 틀린 건데 전체를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전체를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역계는 이렇게 됐고요. 다음. 그 역세권의 건립 운영 기준을 보시면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역세권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필수사항 2가지가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일 이용 또는 과소필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역세권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불량 건축물은 79.7. 그래서 지금 신축을 많이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신축을 하더라도 60% 기준에 맞출 수 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하지만 신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개기가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뭐 지금 막을 수 있는 행정 절차는 없습니다. 일단 충족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도 전체 60%에서 69.2 이것도 충족입니다. 그리고 점일 이용 2층 이하 건축물이 50% 이상이어야지만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충족. 그 다음에 과소필지는 150제곱미터 이하가 40% 이상인데 저희는 57.5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됩니다. 그래서 혜택받은 준주거를 변경할 수 있는 혜택받은 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그 다음에 점일 이용 50% 이상, 30년 이상 요거의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 놓은 겁니다. 다음. 저희가 준주거 지역으로 가면서 처음에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인데 저희가 준주거로 상향을 하죠. 준주거로 상향을 하면서 준주거로 상향하면서 500%까지 가죠. 2종 7층은 200입니다. 200에서 500으로 늘어나면 300%가 늘어나죠. 그 중에 150%는 공공임대로 주고 150%는 우리 분양입니다. 자, 여기서 공공임대를 주는데 이거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공공임대는 약간 결이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저소득층에 주는 그런 공공임대가 아니고 중산층이나 다자녀한테 주는 그 추첨에 의해서 주는 그런 식의 일반 분양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의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내 옆이 공공임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아파트 늘어난 용도를 주는데 임대아파트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두 가지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임대아파트의 오명을 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요건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 근처에 건물이 남쪽으로 설 수가 없어요. 1조 영향 때문에 여기 높이 세면 여기 1조가 생겨서 운동장을 가립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도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측에 있는 데는 거의 안 짓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2030 그 미래 계획에 보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하고 공원 일부 또 여기다 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여기다 넣었고요. 일부 공원 또 여기다 분산 배치했습니다. 다음이요.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저희는 역세권을 만족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 역세권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해서 기본 계획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줬어요. 역세권만. 그래서 저희는 양쪽 역세권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잡혀있는 거랑 똑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개발
해제가 됐지만 지금 기본 계획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사전 검토하고 사전 검토에도 통과되면 구역 지정 스타트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해제가 됐지만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왜? 용적률은 더 좋으면서 역세권이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하고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가 나고요. 이 결정고시가 나고 나면 추진위원회랑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도정법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시행인가,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안시티 엔지니어링이 무슨 회사냐? 역세권 장기전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제일 많은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보시면 계화산 역세권, 낭구로 역세권, 천왕 역세권, 신의문 역세권, 송정 역세권, 보라매 역세권, 세절 역세권, 마포 역세권, 서울 역세권, 남성 역세권. 실적이 이거 말고도 신금호부터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10개만 그냥 추렸습니다.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입찰해서 1등을 했어요. 그거는 물어볼 여지도 없습니다. 인터넷 치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입주 완료했고 구역 지정 완료, 구역 지정 완료,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 4개 심의 통과된 거, 지구단위계 완료된 거, 완료 실적하고 입주 완료. 남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저는 역세권에만 집중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잘 나와요. 동의서가. 왜?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더 좋습니다. 아까 250% 얘기했지만 지금 원래 200%에서 250% 갈 때는 25% 또 줘야 돼요. 정부에다가. 최고 용적률 받으려면. 그럼 225%가 내 거야. 근데 저희는 200에서 시작해서 500까지 가니까 150%, 350%가 내 거예요. 그럼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예. 왜? 분양 물건이 많아지니까 줄어듭니다. 사업성은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유일하게 윈윈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역세권이라는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한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역세권만큼은 최고 많이 하는 회사, 최고 전문 회사, 구청, 시청도 통틀어서 저희가 한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 너무 많지만 신의문 역세권 요 근처랑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요 밑에 신의문역 아시죠? 신의문 역세권이 최고 31층으로 지금 40% 정도 해서 용적률에서 구역 지정 났어요. 났는데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 사람들이 나도 껴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나도 껴주세요. 그래서 이쪽을 포함해서 늘렸습니다. 늘려서 지금 변경하고 있어요. 6월 30일에 변경된 게 역세권을 더 완화해주기 위해서 상가가 비율이 10%였던 걸 5%로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걸 더 먹고 상가를 줄이고 층수는 지금 이때는 31층밖에 안 됐어요. 왜? 박원순 체제니까. 층수를 안 줍니다. 원래는 준주거는 층수 제한이 없는데 35층 넣었더니 깎으래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깎은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아무 법도 없는데 깎았어요. 왜? 초법적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개발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분양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공급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보시면 500% 거의 많이 찾아먹고 있고요. 층수 보시면 4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안을 보시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이번에 포함하면서 지금 토지용 계획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갖고 왔고요. 저희 현장은 사실 면적으로 치면 탑입니다. 탑. 우리나라에서 역세권으로 제일 커요. 근데 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그 다음에 동의서, 그게 굉장히 절실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설명 잘 들으시고 동의서를 내실 수 있는 분, 또 주변에 동의서를 내고자 하는 분, 안 내는 사람도 설득을 해서 동의서를 빨리 내셔야 돼요. 내서 빨리 접수해야 빨리 가죠. 얘네처럼. 얘는 구역지정 대구도 더 넓혀가지고 가잖아요. 우린 처음부터 넓혀서 가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여서 가야 돼요. 아무래도 용적 세대수가 많은 게 훨씬 더 이득이죠. 대단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지금 장이 11구역으로 있던 지역을 다 포함한 겁니다. 죄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는 방법은 동의서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동의서 걷는데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모범적인 그런 조합이에요. 다른 데들은 뭐 정비업체니 PM업체니 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저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직접 발로 뛰시고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뛰는 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시는 데는 나도 적극 돕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시임을 성공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근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집행부 많이 도와주시고요. 동의서 걷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여기 건축 끝나고 한꺼번에 받을게요. 질문은요? 건축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때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예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열리어서 설명.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예시건이라고 하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허경원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위원장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먼저 도시계획 분야 쪽의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인사말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그와 같은 개발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하고 여러분의 협조는 무엇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논리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약간 1시간 정도 말씀을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 앞에 표지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해당돼요. 땅 면적이 35,000평 정도 되고요. 건립하는 가구 수가 약 4,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입니다. 현재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단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몇 층이냐면 55층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실제 인허가 받기는 저희가 49층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실제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핸들링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준비한 데까지 대략 한 달이 좀 들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들지 못해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나중에 여러분의 현장도 여기는 이제 지방인데 여러분 현장은 서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건물로 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장.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저는 예시건이라고 하는 설계사무소를 한 27,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고 현재 서울시에
재정비위원회 심의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장위 뉴타운 내 전체를 심의를 했죠. 예를 들어 장위 10구역, 요새 진행하고 있는 장위 14구역, 장위 웬만한 구역들의 심의를 다 현재 진행을 했고, 현재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어서 장위 11구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합니다. 도로망에 대한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현재 가로주택을 심의하는 재생위원회 심의원을 현재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규모, 대략적으로 300가구 이상이 되면 교통행위평가라고 하는 심의를 서울시에서 받으셔야 돼요. 작은 것들은 받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대단지들은 서울시 교통행위평가 심의를 받는데, 거기도 현재 제가 그 심의원을 서울시 교통행위평가 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정책적인 방향의 이런 쪽에서 서울시 정책이나 그다음에 여러분이 추구할 갈 길들을 인도하고 같이 함께 하는데 아마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업장이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여기 두 개나 있어요. 저기 돌고 지역이 있고 상호 지역이 있죠. 저도 이제 치과가 여기 돌고 지역에 주치의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대 나오신 분이신데, 제가 거기 임플란트를 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다녀봤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애착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구역들이 재개발이냐, 뉴타운이냐, 신속개발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 모아주택이나 이런 것들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민간인이, 보통 주민들이 아니고 민간인이 이 구역에서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해도 사업이 될 것 같은 지리적 위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겠죠. 쉽게 저기 먼 데는 접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쉽게 비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 이 장인 뉴타운은 다른 곳 뉴타운에 비해서 좀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냐면, 일단 장인 뉴타운 쪽에 이쪽은 높은 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높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쪽에 도봉이라든가 강북 쪽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남산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도봉산, 북한산 이런 것들에서 제약을 받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저쪽에 이제 올라가시면 저기 어린이공원인가요? 어린이공원 하나 있는 큰 산 하나 있죠. 장인 뉴타운 그쪽에 있는 그거. 서울숲, 서울숲, 거기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 높이가 어쨌든 경관에 도시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은 지역이라서 아마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단지를 우리 추진님이나 이런 분들을 뵙고 난 뒤 이 단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결심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다 대부분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됐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장인뉴타운 전체를 그림 보여준 거죠. 저쪽에 이제 건설사 메이저 시공사들이 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도 있고, 내일 모레 착공을 두고 있는 4구역 같은 데는 착공을 이미 앞두고 있죠. 그래서 또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었고, 15구역은 이제 정비구역 심의, 축지구역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역적인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분야 쪽에 위원회를 심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도시적으로 봤을 때 장인 뉴타운이 대부분이 이 녹색, 노란색으로 칠한 두 부분을 제외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이 가게 된 거 아시잖아요. 8구역과 9구역이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것도 엊그저께 심의를 했었어요. 사전자문 1차 심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장인 뉴타운의 도로망이라든가 녹지축 이런 것들이 도시적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당을 떠나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정당이 다르시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청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11구역이나 13구역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공약을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서울시에서도 아까 우리 안시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맨 앞으로 가주세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올해까지가 원래 마감이었었죠. 올해까지가 마감인 것을 2년 연장해서 여러분한테 기회가 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제 안시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그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철역이라고 하는 건데,
역세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차선 자체가 4차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차선 지역은 원래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4차선에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역도 좀 유상이 있어서 좀 이게 약간 그 외진 곳에 있는 역 있잖아요. 4차선이라도 그런 지역들은 용적률을 500%까지 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같이 여기 돌고집처럼 약간 중심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죠. 거기는 600%까지 지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덕역이라든가 잠실역 같은 곳 이런 것이 누가 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역들은 700%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6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겠죠. 상월곡역에 가까운 곳은 500%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돌고지역에 가까운 곳은 600% 지을 수 있는데, 두 개를 짬뽕하면 대략 530% 정도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땅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 도시계획 분야는 한 10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사업을, 여러분 땅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할 당시에는 여러분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몇 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선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기존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을 시그널을 보냈고 정신을 막 내놨죠.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막 내놨었고, 이번에 새로 바뀐 정부라든가 뭐 제세를 놓으신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시는 청장님도 생각을 바꾸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개발 도와줄 거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재개발 방식이죠. 그거를 지금 무슨 방식이라고 부르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신청했다가 떨어진 신속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속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속계획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 재개발하는 거고, 인허가 절차를 가장 당기기 위해서 서울시나 성북구청에서 앞장서서 인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저거에 구역 지정하는데 여러분 땅에 재개발 됩니다. 추진이 만들세요 해주는데 그냥 5년쯤 걸렸어요. 그게 이제 2년으로 서울시에서 구청하고 협력해서 직접 입안을 해가지고 2년에 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공모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야 여러분 지역은 할 수 있게 되죠. 저게 이제 신속 저거에도 제가 서울시 선정위원을 했는데, 여러분 구역들이 이렇게 됐죠. 성북은 대략 한 10개 구역이 들어왔고, 그 중에 4개씩만 서울시에 올리도록 돼 있죠. 그래서 4개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1차 예산으로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죠? 서울시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이 개발 방식은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4위 안에도 못 들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신속계획을 모집하면 최소 앞으로 4년이 있어야 들까 말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새집 짓겠죠. 빌라나 이런 거 짓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좋은 방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을 여러분 직접 손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고, 요게 이제 이것들도 대략적으로 구역을 든다고 한다면 층수는 35층 정도고,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50%를 적용해서 약 2,500세대 정도 듭니다. 일반적 재개발 방식으로 여러분 하신다면 이것도 이제 대규모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 8구역과 9구역처럼 공공재개발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SH나 LH와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이 지역은 300%까지 하는 거고, 이렇게 짓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3,100세 정도 예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뭐냐? 공모예요, 공모인데, 지난번에 엊그저께 이제 저 공공재개발 1차, 2차 선정을 했죠, 서울시에서. 엊그저께 한 것은 대략 한 10개쯤 됐다고 발표가 됐죠. 성북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죠. 사실 그것도 저 선정위원을 했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요 공모를 했을 때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되실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여러분 손으로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정책을 권장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가로주택과 무화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주택과 무화주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구역에도 보면 가로주택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고, 그 가로주택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서울시 심의위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 있는 구역 중에 어느 구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통합심의는 제가 참여를 해서 그 건축 내용은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무화주택이나 가로주택은 무화주택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한 개 땅에 이렇게 길로 둘러싸인 구역이라서 그 땅 크기를
택지 개발이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5,000이나 6,000제곱미터로 잘려놨어요. 땅들을 이렇게. 그러면 그런 범위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그 모아주택이, 그 가로주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구역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쪽에 그 학교 옆에 선정된 곳이 두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돌고지 옆에 된 곳이 두 곳이 있죠. 각각의 면적을 보면 한 5,000, 6,00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건립 세수가 모아주택은 어쨌든 법에 250%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걸 적용하면 건립 세수가 200가구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게 이제 모아주택의 최대 규모는 10,0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주변의 편입 여건이라는 이걸 봤을 때 13,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완화를 해주면 대략 한 250에서 270세대 정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층수는 지금 현재 기준을 바뀌어서 평균 층수는 1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3층까지. 여기 지역은 2종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모아주택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 가로주택을 4개를 묶든 3개를 묶든 묶어서 하나의 단지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1,000세대를 들 수도 있고 규모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인 것은 각 필지가 4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주체의 뭐 공동을 쓰지만 향후에 이런 아파트의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대규모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난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게 모아주택의 단점입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규모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규모 개발에서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좋아요. 다른 것들은 좋고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도시정비형 주택 재개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재개발인데 여가고 가까운 지역을 상업지역 용도를 추가해가지고 집을 짓게 하자. 대신 상업지역처럼 여기 가까우니까 용적률을 상업지역을 800%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보통.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주되 그 용적률 한계를 최대 700%까지 해주자. 라고 해서 아파트하고 상가를 같이 짓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도시정비형 주택 재개발입니다. 같은 재개발이에요. 그 앞에 여가가 가까우니까 도시정비형이라고 붙은 거죠. 근데 이 땅은 이것은 일단 용적률이 500에서 700까지 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 땅 기준으로 하면 500에서 6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세요. 평균하면 530%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층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35층 이상 50층, 60층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에 역세권 시프트를 했던 사업이 저희가 했던 독바이 역세권이라든가 우리 안시태가 같이 하고 있는 그 남성역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40층이나 18층 이 구역별로 다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35층이나 40층 미만으로 사전 검토를 받았거나 인가받은 정도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40층 정도 미만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역세권 시프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제 역세권 저 부분에 대해서 자문회를 현재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50층까지는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50층까지 해결해주려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역세권의 개념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250m까지만 역세권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면 250m 안에 우리 안시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각종 노드도 막고 소방차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땅들이 그렇게 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이 다 1000가구 미만으로 지어지는 형태였었어요.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가 준공이 나 있거나 구역 지정 받았다라고 하는 현장을 보면 1000가구가 대부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땅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350m로 폭을 넓혀서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2000세대도 나오고 3000세대도 나오고 4000세대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설계하고 있는 현장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주민들한테 허가 제한이 묶였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8,000가구입니다. 8,000가구. 2개 권역을 묶어서 이 정도 규모도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50m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고 층수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는 대략적으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략 한 50층 정도, 49층으로 하는 게 가장 경제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대략적으로 세대수가 4,500세대 정도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4,500가구 정도 지어질 걸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추진 쪽에서 모아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역세권 복합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죠. 역세권 복합사업 내용은 대지 면적 개발 규모가 되게 너무 작아서 너무 소규모라서 우리가 핸들링 해야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하겠다라고 동의서 내는 쪽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선택은 여러분 권리세요.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을 하는 분이나 모아주택을 하는 분도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실 거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죠. 이사하다가 한 몇십 년 가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언제든지 주민 여러분의 선택과 소유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하다가 안 한다고 뒤로 안 하고 여기 포함된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거 하시다가 나중에 나 구역증이 다 나기 전에 안 난 상태에서는 나 안 한다고 뒤로 빠질 수 있게 돼서 이런 것들은 주민 자율로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규모 개발 사업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게 어떤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회적 그 경제 가치라고 봤을 때 단지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시공을 하더라도 메이저 시공사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각기 다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가관이 빠를 거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은 입주가 금방 갈 수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은 다 갖게 있고 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이 선택하는 사업의 방식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다음 장.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정 정경 재개발 사업을 하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땅이 100평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에 건물을 200평 진다 하면 그게 용적률 200%라는 뜻이에요.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지상에 건물 500평 지었어. 그럼 500평을 지었을 때가 용적률 500%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상에 100평 지어서 나 한 집 가져가고 나머지 집 분양하는 거하고 500평을 지어가지고 내 집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분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르겠죠. 대수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적률이 높은 것을 대부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조합을이나 이런 쪽에서 수주를 해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초반에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용적률과 최고의 실수를 확보하려고 일단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그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추진이라든가 조합을 만들어서 실제 사업을 할 때 층수 조금 낮추자. 공사비가 비싸니까. 너무 빡빡하니까 용적을 좀 낮추지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대부분 가장 높은 층수나 가장 높은 용적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350%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서도 대략 한 2,8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450%를 한다 그러면 3,500세대 정도 예상을 된다고 생각하고 530%를 하면 4,700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규모로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500% 짓겠다, 400% 짓겠다 결정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뒷집에 대한 일조권이라든가 환경적인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어울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저런 용적률들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역세권 시프트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가장 간단해요. 뭐냐면 처음에 기부 체납을 해서 250을 가는데 그건 다 차지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재개발 사업을 하나 무슨 사업을 하나 250%까지 지어줍니다. 이렇게 그 250%에는 우리가 저소득층이 산다고 하는 저소득층에 주변하는 임대 아파트가 이 250%의 15%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일반 재개발,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할 것 없이 얄짤없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있고 두 번째는 뭐냐? 250%를 딱 이거 딱 끝나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재개발은 끝나는 거고 그 위에다가 추가로 250%를 더 지어서 500을 쳤다라고 하면 125%는 서울시한테 주는 거고 125%는 여러분이 추가 분양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한테 줄 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요. 공사비를 주는데 되게 작은 금액을 줘요. 보통 임대아파트 공사하는 수준의 300몇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매년 다르고 그때 발표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금액을 준다. 근데 실제 우리가 시공사한테 공사를 맡길 때는 350만 원, 400만 원이 안 맡기잖아요. 그죠? 700만 원, 800만 원 갈 거 아니에요. 50평 진다고 하면. 그럼 그 공사비 차액이 50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을 1,800만 원에 하면 원래 있던 공사비에다가 저 공사비 충당을 해주고도 추가 이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의 분양가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용적률을 확보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서울시가 주는 금액이
100% 800만 원을 다 주면 건설회사에 우리가 실제 맡기를 주면 좋은데 그 금액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적률에 대한 것은 530이 너무 안 빡빡해? 450만 하고 싶어 이것은 나중에 받아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민 여러분이 휴진위를 만드시고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만드실 때 그때 인허가를 할 때 정하시면 되니까 그때 400% 하시면 그냥 너무 빡빡하시면 죽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틈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장애인유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해하셨죠? 대부분 사업이 가고 있고 안타까운 게 장애 19역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뒤에 우리 종규시설분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에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안시티에서 보여줬던 도시계획업체에서 보여줬던 업체하고 저는 이제 건축 설계라서 나중에 향후 최종적으로 갈 모양들을 오늘 보여드리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이제 15구역 조합장이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역이 15구역하고 원래 붙어 있었죠. 15구역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15구역이 어렵게 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된 거를 일단 진심으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냐면 15구역이 해제가 한번 됐다가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토지 용계획도라고 하는 지적도를 성북구청에서 발급을 받으면 여기가 길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해제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위 15구역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장위 12구역을 했을 때 장위 전체 뉴타운 이 도로계획에 여기가 25m 길이 이렇게 나는 걸로 순환도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시티에서 도시계획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를 못 내는 거예요. 저쪽은 도시계획업체니까요.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건축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안시티에 떴던 내용대로 먼저 접수를 하면 여기 15구역과 협의를 하거나 사업 시행 시기를 봐가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제가 속해 있는 재정비위원회에서 양쪽의 분담 비율을 정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이 나와야 중간에 이런 길들이 삐뚤삐뚤하게 중간에 많이 있었죠. 이런 길들을 용도 폐지하면 그 길에 해당되는 만큼의 다른 도로를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야 해서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 장애인유타운 19역하고 관계가 여기는 20m 길이 설정되어 있죠. 20m 길을 저기 학교까지 다 내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25m가 만들 거예요. 기억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장애인유타운 15구역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들이 안시티에 그린 모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역반경 여기 250, 여기 250하고 350을 하면 다 들어가는데 요 끄트머리 조금이 안 들어가요. 350m에. 그럼 저 지역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지역은 여기가 학교가 있죠. 학교. 이 장수초등학교인가요? 학교가 있죠. 그래서 저도 19역 때문에 저 초등학교 많이 다녀봤어요. 조사하느라고. 심의 왔어도 현장 조사를 2번 심의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할 때 초등학교라서 이 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안시티에 설명드린 것처럼 높은 건물을 못 지으세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그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쪽 지역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 1000가구 미만으로 그 전에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공원을 안 내놨어요. 근데 규모가 1000가구를 초과하면 한 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워낙 많이 지니까. 그래서 이 공원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공원의 위치라든가 안시티 주차장, 도로 계획은 향후에 바뀐다. 안시티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이쪽 길은 20m로 확장될 거고 가운데 있는 길들을 싹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에 그 가로주택 하고 있는 현장이 여기하고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이 법률적으로 가로주택의 허가를 받았거나 조합설계 인가를 받은 단지는 현행 법령에 도시정비용 주택 재개발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산해서 들어오겠다면 포함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땅에 대해서 두 가지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좋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각각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뒤는 공원을 만드는 걸 일단 전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안에 보면 그 종교시설들이 있죠. 여기 이제 요교인가요? 성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그 나중에 협의가 필요하게 되고 교회는 이쪽으로 가는 방법, 이쪽으로 가는 방법, 이쪽으로 가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실제 도면에 인허가 받으면서 표시를 해놨다가
그쪽에서 선택하는 방법들을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상호 협의하는 방법들로 진행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나중 일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나름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인허가 절차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기존에도 똑같았습니다만 뭐냐면 이와 같이 한 4,000가구 짓는 1,000가구 이상 짓는 도시 정비용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여기에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역세권이잖아요.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인허가 한다고 허가 제한을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다음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주민이.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일단 동의서 50%를 받아서 사전 검토 요청을 먼저 합니다. 하면 6개월 이내에 계약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려요. 규모에 따라서 약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6개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이 땅은 이 사업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줍니다. 이거 보고 사전 결정 제도라고 해요. 그 공문을 보고 우리 구역은 서울시에서 이거 된다라고 해주면 동의서 10%를 더 받아서 60% 이상을 확보하면 정식으로 성북구청에 서류를 한 번 더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안실태에 된 것처럼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대한민국 전 국민들한테 공감도 해가지고 이 지역은 이렇게 사업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근래는 서울시가 구역마다 다 다르긴 한데 사전 검토 신청만 해도 사전 검토의 사전 결과가 주민한테 통지되지 않았을 때도 이 구역은 저게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자문위원회 내용 중에서 공식 심의를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제한을 먼저 걸립니다. 허가 제한을 먼저 걸 수 있어요. 허가 제한을 예를 들어서 50% 동의서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허가 제한이 바로 한 달 이내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나 성북구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도 재개발 공약하셨고 재개발 좋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해야겠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방법을 뺏어가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상호 존중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양쪽에 있는 그 단체장님 다 좋아하시는 프로젝트니까 여기 이제 장유타운의 상징적인 가로망 체계를 확보도 할 수 있으니까 허가 제한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새로 짓는 집들이 안 생기게 되니까 지금처럼 빌라 짓는데 막아야 되고 이런 행위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갈등이 줄고 반대로 그 땅을 사서 뭔가 개발한 업자 입장에서는 그 땅을 샀는데 거꾸로 땅을 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한이 걸려버려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호 다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가 제한을 먼저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동의서 50%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그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의서 같으면 그거를 접수를 하면 허가 제한 요청서도 같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땅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일단은 실제 530%가 지어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530%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일단 그림을 그려봤고요.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살펴봐야 여러분들한테 530% 일단 신청은 가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장이 19역인데 19역의 아파트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길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 방향이 이게 쭉 이런 큰 길하고 저 뒷길 있는 큰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 요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장이 교통시장 여기 있잖아요. 약간 왼쪽에 있었죠. 조금 전에. 근데 그 한 가운데 단지 가운데로 약 20m 정도의 통경축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들 많이 다니고 툭 터진 공원 같은 공간을 두도록. 그래서 우리는 요 가운데 여기다가 한 30m 정도로 같이 일치시켜서 통경축을 하나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고가에서 차를 타고 갈 때도 이렇게 보면 툭 터진 공간이 하나 나오겠죠. 공원같이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 요 가운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 가운데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49층 정도 설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조화롭게 25층에서 35층, 40층 정도 다양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대충 530%가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15구까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빠진 걸로 봤기 때문에 이 가운데 길들은 추가적으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길을 넓혔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지 않는 구역들도 다 길을 옆에를 다 같이 넓힙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길들은 패도하고 그 패도하고 난 뒤에 보면 주변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옆으로. 길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길들은 길을 없애는 대신에 공공보행 통로라고 해서 여러분도 막지 못하고 사람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일정한 폭을 유지하게 됩니다. 10m에 달씩 놓아요. 이렇게. 인도처럼 공원처럼 만들어질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 여기 이제 메스를 입혀서 층수를 높이면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저기가 사구역인가요? 길 건너편이 GS에 사고 있는 사구역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 밀어서 착공이 금방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19구역이고 뒤에 19구역 보이고 여기는 15구역은 그림이 없어서 안 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대충 모양을 치면 사숙증 지금 이 정도 모양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장. 동영상인가? 동영상? 돌려줘보세요. 저희가 계약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조각을 폼나게 그리지를 못했고 계략 메스 덩어리로 보면 이 정도 덩어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가운데 중앙 아까 얘기했던 통경축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단지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근래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지상에 차 안 두잖아요. 그래서 차가 없는 아파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폼나게 될 거예요. 모양이나 색깔을 입히면 폼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역에 보면 어느 구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원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상가를 안 치게 되는데, 상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땅을 봤을 때는 이렇게 19구역하고 여기가 20m 길 생기니까, 여기 변이 있잖아요. 이 도로변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양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상월역 가는 길에 15구역하고가 20m 길이 나잖아요. 20인가 25m 길이. 그래서 이쪽 가역 쪽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고가 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걸로 놔뒀고, 이 상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시대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 과거도 아니에요. 6월 말에 이전에는 이 10%를 상가를 지어야 돼요. 10% 상가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4,500가구 정도 진다고 한다면 연면적이 대략 한 4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40만 정도 될 걸로 예상돼요. 지금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4만을 지어야 되잖아요. 4만을 평수로 나누면 되게 많죠. 한 3천 명 가까이 되겠죠. 그거 어떻게 분양할까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5%로 줄었기 때문에 상가 부분이 줄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은 대부분 상가 높이는 4층 정도 많이 했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으면 2층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이제 뭐하고 관련이냐면 약간은 수익성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보통 이제 상가 1층은 아파트보다 비싸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2층부터 3층부터는 2층은 좀 아리까리하고 3층부터는 아파트가 훨씬 비싸죠. 그리고 상가는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다 준공할 때 분양하니까. 아파트는 처음부터 분양하고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차등 때문에 상가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5%로 줄여드린 겁니다. 정책상. 근데 이번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상가 부분은 이게 저희가 이런 주상복합을 설계해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 상가 소유자분들이 상가를 조금 지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세요. 법에 있는 한도만큼만 지자. 왜냐하면 상가를 많이 지으면 본인의 권리가 또 침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법이 정한 만큼만 딱 지자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태반이시고 그 위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의 동의서가 돼서 여러분 구역이 도시정비 사전결정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 공문이 나오면 그때 이제 실제 실행 계획을 하잖아요. 10% 도움을 받아서 하죠. 그럼 확정이 됐으니까 그때 상가 소유자분들은 별도로 미팅을 가져서 대략적인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들을 별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줬을 때는 530 가장 많이 해 층수는 가장 높게 해서 일단 신청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지역에 10,000세대, 9,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 상가인데 거기 이제 여러분처럼 주주거 지역이 한 2,000세대쯤 있어요. 거기 이제 상가를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놓은 형태고요. 이것도 이사를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타 지역에 현재 여기도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고 한 4,000대 정도 있는 거 하는데 단지를 한 달을 만들면 대충 뭐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들 걸 예상하고 나중에 저 상가 부분에 대한 상세한 디테일이라든가 저거를 사업적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서 동의서가 잘 돼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동의서가 잘 되면 6개월 후에 접수해서 그 결정이 나면 그 상가의 세부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상가 소유자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파트를 건립하면 대략적으로 4,700세 정도 지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33평 이상을 조합원이 전체 가져갈 수 있는 세대수보다는 한씩 많이 지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축수가 여기 장인뉴타운의 일반적인 축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뒤에 19역이 한 32층 정도 허가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4구역이 35층인가? 33층인가? 하여튼 35층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 지역이 한 49층 정도를 받는다 한다면 주변에 비해서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멀리까지 보일 거고 중량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시각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실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적정한 청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49층으로 설계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50층이 넘어가면 소방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공사비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서 소방법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것들 특징이라든가 이게 보면 이제 공사비 부담을 처음부터 안고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이 한 5층 미만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 현장인데 굳이 뭐 한 60층 굳이 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경제성들을 고려해서 35층 설계되어 있고 한 일반적인 나머지 평수는 다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40평대가 한 200세 정도 일단 건립하는 걸로 일단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새 아파트를 지으면 뭐냐면 기존에 지었던 주상복합 아파트는 뭐 좀 모양이 달랐죠. 근데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는 열 관리라든가 에너지라 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벽식을 바깥쪽은 유리창처럼 만들어도 안쪽에 벽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앞베란다, 뒷베란다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음 장.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두 면 베란다가 있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2면 이상의 베란다는 반드시 갖게끔 설계를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40층대로 지어지는 것은 이런 타워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층수가 낮은 것들은 이런 판상형이 되겠죠.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기본적으로 일반 아파트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 여러분 구역을 설계하게 되면 근래 이제 서울시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가구 수가 300가구 이상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000가구 이상 되면 무조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기존에 지은 아파트는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모양이. 안 생기고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똑같죠. 거실 다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근데 밖에 이제 알루미늄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아파트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좀 더 들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주민이 더 내면 주민한테 혜택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집을 지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년이 아니고 100년 그보다 훨씬 더 가게 짓자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게 이제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여러분한테 주는 혜택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5평짜리 아파트, 전용면적 18평짜리 아파트를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이 발코니를 앞발코니, 뒷발코니를 30%를 무조건 삭제해 허가가 나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특별건축을 해서 공사비를 더 들여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앞발코니, 뒷발코니에 삭제했던 부분들을 다 지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게 33평 기준으로 하면 대략 3.8평 정도 나오는데 대략 4평 정도 나오죠. 저기 들어가는 공사비가 약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대당. 근데 4평을 발코니가 처음부터 있으면 지금은 다 확장해서 방도 만들어드리고 거실을 만들고 주방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4평 더 쓰는 거하고 4평 덜 쓰는 거하고 차이는 많겠죠.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빼고 나면 1억이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비 부분을 충당하도록 해서 상호 셈셈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같은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서 40층 뭐 초과하는 아파트를 지으면 앞동과 뒷동과 건기를 원래는 건물 높이 0.8배를 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약 150m 정도 됩니다. 그럼 150m의 절반 75m 찍고 나면 여러분 지을 땅이 없으세요.
아파트를 못 지으시죠. 그래서 그런 인동거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제 추가로 주는 불이익은 그건 이익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주는 불이익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단지가 이제 고급 아파트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최신 아파트를 살지 않으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북카페라든가 도서관, 큐티센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은 아파트 것을 이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건축을 하면 이런 발코니를 더 주는 대신에 충분히 이득을 누렸으니까 예를 들어 최상층에 북카페를 한다든가 일반 시민도 올 수 있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드는 큐티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같은 비용으로. 그건 공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정도는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인데 큰 틀에서는 이런 발코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동간거리를 뛰지 않아도 되도록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은 여러분한테 주는 혜택이고 손해보는 부분은 공사비가 좀 더 든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쓰는 휴지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들을 일반 시민한테도 개방을 해야 된다. 주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가구 이상이면 안 하면 거의 일화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서울시위원회에 가면 자동으로 특별건축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통계를 보면 제가 이제 서울시 재정비원을 하고 있으니까 10건 정도가 시비에서 통과됐는데 그 통과된 것들 중에 9건은 특별건축구가 하는 조건이 붙었고요. 한 개 구역은 그 구역에 설계자가 없어가지고 특별건축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도면 그려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는 나중에 추진위가 되고 난 뒤에 정비 변경이 다시 들어오니까 변경이 되면 그때 특별건축구를 논하자 해서 그것만 안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사업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이제 이 사업구역이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도로를 4,000세대급 노니까 도로를 넓혀야겠죠. 그래서 외곽에 있는 도로를 넓힌다. 그 도로 넓히는 것은 이 중간에 있던 길들을 빼서 바깥으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과 그 모으는데도 모자랐다라고 하면 추가로 여러분 땅을 내놓아야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층수에 대한 부분. 이건 보통 35층 정도 지어졌잖아요. 일반 주거지에 재개발할 때는 해줬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완화 안 해주거든요. 하는데 이 아파트는 한 50층, 60층도 가능하고 49층 정도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인허가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용산에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실을 통과한 날인데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안 갔죠. 그래서 이거같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해서 아파트나 상가나 이것이 좀 폼나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정리해주고 골자입니다. 다음 장.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을 관리하는 심의를 4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신문에 나왔던 용산의 남영역하고 숙대구 통째로 한 블럭을 하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저것도 도시 정경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존재해 있었고 전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용적률 800%를 받았고요. 여기는 용산 높이 때문에 35층까지 못 찍은 거예요. 못 찍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처럼 일부를 장기 전세적 지역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800%를 지어봅니다. 허가를 받아서 도시 심의가 통과됐고 지금 현재 구청의 연번을 받아서 추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당장. 이거는 뭐 GS건설하고 해서 신길 쪽에 유치한 거고 요거는 이제 옆에 이문동에 이문 1구역이라고 있죠. 삼성물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000 몇 개 되죠. 그 단지를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2차 다 갖고 공사 착공을 해서 지하층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만 안 하는 이유가 요새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쪽에서 완화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고급스러운 걸 짓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좀 더 공사를 더 하다가 정부 정책이 바뀌면 그때 분양하겠다고 현재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만간에 이문 1구역은 이제 분양시장에 나오겠죠. 나오게 될 것 같고 요거는 엊그제 GS건설 시험사로 선정됐는데 강서의 방화 5구역이라고 뉴타운입니다. 방화 뉴타운이 제일 큰 구역인데 1600 몇 개가 될 거예요. 저것도 지난주에 신문자가 선정이 됐죠. 이렇게 현장들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주상복합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용산의 산아파트를 설계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한급에는 있죠. 이런 아파트들을 저희가 제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이제 설명회를 마치고요. 이제 궁금한 것들은 질의를 받을 텐데 질의 받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분 말씀을 한 가지 드리실 거예요. 동의서 말씀. 동의서. 다음 장 읽어보세요. 다음 장. 다음 장. 동의서